충격 실화, 서울. 남편에게 쫓겨난 며느리, 시아버지와 재혼하다. 경악스러운 결혼. 초겨울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서울의 어느 아침. 송파구의 한 3층 집에서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날선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천안 출신의 평범한 아가씨 서연주가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로 끝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였다. 연주는 23, 갓 20살을 넘긴 나이에 박진우와 결혼했다. 그때 그녀는 서울이 자신에게 따뜻한 삶을 선물해 줄 것이라 믿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까다로운 성격으로 연주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연주는 그저 빈손으로 자기 집에 굴러들어온 시골뜨기일 뿐이었다. 밥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연주는 온갖 구박과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연주의 남편 박진우는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늘 밖으로만 나돌았고 가부장적인 성격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연주가 서러움에 겨워 해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진우는 귀찮다는 듯 말을 잘랐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 그냥 들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연주는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집살이란 원래 힘든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독설과 경멸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 번듯한 3층 집 안에서 연주는 마치 남보다 못한 타인처럼 외롭게 살아갔다.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사람답게 대해준 이는 바로 시아버지 박태수 씨였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로 아내와 사별한 후 묵묵히 아들 뒷바라지를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몰래 눈물 흘리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렴. 다 괜찮아질 거다. 그 위로의 말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연주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법. 어느 날 오후 돈 문제로 다투던 진우는 인정사정 없이 연주를 문 밖으로 밀쳐냈다. 김 여사는 통쾌하다는 듯 악담을 퍼부었다. 빌어먹을 년, 당장 꺼져버려. 그날 밤 연주는 캐리어를 끌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그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몇 년을 이 집에 바쳤지만 결국 자신은 남편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붙일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될 줄은. 서울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인 결혼. 온 동네가 수군거리게 만든 그 사건은 몇 년 전 그 집의 며느리였던 그녀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며느리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박태수 씨의 아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경악스러운 결혼, 말도 안 되는 막장 이야기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눈물과 서름, 그리고 가슴 떨리는 순간들이 뒤섞인 기나긴 사연이 숨어 있었다. 오직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여정은 차가운 겨울밤, 한 젊은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첫날을 서연주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그녀의 나이 23, 생기 넘치는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천안이 고향인 연주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박진우를 만났다. 진우는 그녀보다 5살 많았고 잘생긴 외모에 서울에서 사업도 꽤 잘 된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순진했던 연주는 자신이 드디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서울 중심가의 꽤 괜찮은 식당에서 열린 결혼식은 고향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모두들 연주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복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파구의 3층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연주는 이상한 냉기를 느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2층 계단 위에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녀는 웃지도 않고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하고는 돌아서 버렸다. 첫 식사 자리에서 연주가 조심스럽게 고기 한 점을 시어머니께 권하자 김 여사는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그냥 먹어. 뭘 그런 걸 챙겨. 우리 집에 밥 없는 거 아니니까. 평범한 말 같았지만 그 말은 연주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그 후로 연주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애썼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늘 트집을 잡았다. 어떤 날은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다고 타박했고 또 다른 날은 청소에도 먼지가 남았다고 구박했다. 여러 번 그녀는 비꼬듯 말했다. 시골 애들이 원래 이렇게 신용만 잘해. 박진우는 늘 바깥으로 돌며 집에서 밥 먹는 날이 드물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아내가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연주의 편을 들지 않았다. 심지어 화를 내며 쏘아붙이기도 했다. 엄마가 마음에 안 드신다잖아. 그럼 네가 좀 고치면 되지. 어디서 말대꾸야? 연주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시집 오기 전 친정어머니가 하신 당부를 떠올렸다. 시집 가면 참고 살아야 한다. 얘야, 참고 살아야 집안이 편한 법이란다. 그래서 연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모든 잔소리를 감내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온기를 느끼게 해준 사람은 시아버지 박태수 씨였다. 그는 집안 여자들 일에 잘 끼어들지 않았지만 연주를 바라보는 눈빛은 늘 따뜻했다. 어느 날 연주가 부엌에 홀로 서서 눈이 빨개진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그냥 네 시어머니 성격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해라. 우리가 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지잖니. 그 몇 마디 소박한 말만으로도 연주는 쌓였던 서러움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점점 쌓여만 갔다. 김 여사는 집안의 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연주가 시장에 갈 때도 돈을 타서 써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독한 말을 잊지 않았다. 어디다 그렇게 돈을 많이 써. 여자가 돈도 못 벌면서 집만 되면 안 되지. 연주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남편 진우만 자신을 사랑해준다면 모든 노력이 가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진우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갔다. 그는 외박이 잦아졌고 휴대폰에는 비밀번호를 걸었으며 연주가 무언가 물어보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느 날 오후 연주가 아껴 모은 돈을 친정어머니께 보내드리려고 조심스럽게 챙기고 있을 때였다. 김 여사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달려들어 돈을 확 낚아채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돈 어디서 났어? 또 이 집 돈 빼돌려서 내 부모한테 보내는 거지? 연주는 당황해서 설명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가 결혼 전에 아르바이트해서 모았던 돈이에요. 하지만 김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진우를 불러들였고 연주가 시댁은 무시하고 친정만 챙긴다고 일러바쳤다. 진우는 어머니의 말만 듣고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당신은 맨날 친정 생각뿐이지. 그럼 이 집은 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 우리 부모님 모시라고 한 거지. 당신 부모한테 돈 갖다 바치라고 한 게 아니야. 연주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처음 꿈꾸던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어두운 방과 같았다. 숨이 막힐 정도로 자신을 옥죄는 공간. 그 갈등들은 앞으로 닥칠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진우의 한 결정이 연주의 인생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게 될 것이었으니 돈 문제로 크게 다툰 후 박씨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다. 서연주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김 여사는 연주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렸다. 내 그 시골뜨기 같은 얼굴로 내 아들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분수도 모르는 여자는 조만간 쫓겨나게 돼 있어. 연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설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참을수록 김 여사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그녀는 연주 이야기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퍼뜨렸고 모두가 연주를 친정만 아는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박진우는 아내를 감싸주기는커녕 더욱 멀리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대부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연주는 부엌에서만 맴돌았다. 연주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쳤다. 여보, 어머님이 가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우는 매몰차게 말을 잘랐다. 당신이 뭘 알아? 엄마는 날 낳고 키워주신 분이야. 엄마 말씀은 다 맞아. 당신은 며느리니까 그냥 듣기나 해. 그 말은 비수처럼 연주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는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 그저 그 3층 집에 얹혀 사는 식객처럼 느껴졌다. 날이 갈수록 진우의 무심함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 밥을 먹지 않을 때도 있었다. 휴대폰은 늘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문자가 오면 황급히 숨기기 일쑤였다. 연주가 물으면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자는 부엌 일이나 신경 써. 내 일에 참견하지 말고. 진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연주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들은 진우가 젊은 여자를 차에 태우고 인사동의 한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손까지 잡고 있었다고. 연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잘못 본 거겠지. 남편을 믿어야 해.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다. 연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다녀오세요? 진우가 쏘아붙였다. 일하다 왔는데 불만 있어? 하지만 낯선 향수 냄새가 나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우는 고함을 지르며 연주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닥쳐. 넌 의심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하는 짓이라곤. 갑작스러운 폭력에 연주는 정신이 아찔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 얘야, 엄마가 말했지. 남편 간수 못하는 여자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쟤는 글러먹었어. 조만간 제 발로 나갈 거다. 연주는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울었다.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절망감이 피어올랐다. 평생을 약속했던 남편은 이제 냉정함을 넘어 폭력까지 휘둘렀다. 보듬어 주어야 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자신을 내쫓을 궁리만 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감옥보다 더 차가운 집에 갇힌 것 같았다. 다음 날 연주는 며칠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천안 친정에 다녀오려고 조용히 옷가지를 챙겼다. 하지만 김 여사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너 지금 도망가려는 거지? 아니면 친정에 가서 일러 바치고 식구들 끌고 와서 깽판이라도 치려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내려온 진우는 연주의 캐리어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캐리어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버려. 이 집엔 남편 망신이나 시키는 그런 여자는 필요 없어. 캐리어가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연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남자가 자신을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내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 연주는 이 결혼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칠흑 같은 밤 속으로 걸어나갔다. 끝없는 고통을 끌어안은 채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서울의 밤은 유난히 추웠다. 박씨 집안 대문 앞 작은 골목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잠겨 있었고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다. 서연주는 낡은 캐리어를 끌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붉게 충혈된 눈, 진우의 고함 소리와 김 여사의 욕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박진우의 아내였고 그 3층 집의 며느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쫓겨나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연주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맸다. 고향에 내려가자니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고 기댈 만큼 가까운 친구도 없었다. 그녀는 길가의 벤치에 주저앉았다. 겨울바람이 귓가를 스치자 뼛속까지 시려왔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연주가 고개를 들자 놀랍게도 시아버지 박태수 씨가 서 있었다. 그는 회색 외투를 입고 손에는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들고 있었다. 한밤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버님, 연주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박태수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옆에 앉았다. 그는 바로 묻지 않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연주에게 건넸다. 닦아라. 자꾸 울면 눈만 상한다. 그 부드러운 말에 연주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진우에게 모욕당하고 김 여사에게 구박받다. 결국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태수 씨는 묵묵히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스쳤다. 아들이 성질이 급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정할 줄은 몰랐다. 한참 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내가 사는 월세방에 며칠가 있거라. 이 밤중에 너를 이렇게 혼자 둘 수는 없다. 연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님이 아시면 아버님까지 힘들어지실 거예요. 나는 괜찮다. 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연주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남자라고 느꼈다. 박태수 씨는 연주를 공사장 근처에 얻어둔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다. 낡고 허름한 단칸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며 말했다. 먹어라. 그리고 어서 쉬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숨막히는 날들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시아버지에게서. 말수는 적지만 정이 깊은 남자였다. 그날 밤 연주는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침대에 누웠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녀는 눈물로 가득했던 짧은 시집살이를 생각했다. 모진 말들, 아팠던 뺨, 그리고 쫓겨나던 순간을. 옆에서 박태수 씨는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피어올랐다. 연주처럼 젊은 아이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어째서 이토록 많은 서름을 겪어야 하는가. 두 사람 모두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날 밤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연민은 이해로, 그리고 그 이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그들을 이끌게 될 것이었다. 박태수 씨의 낡은 단칸방에서 지내기 시작한 첫 며칠. 서연주는 낯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방은 겨우 2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낡은 페인트 자국이 얼룩덜룩했지만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간이 주방에는 작은 가스버너와 낡은 냄비 몇 개가 놓여 있었지만 모두 반짝반짝 윤이 났다. 창가에는 낡은 나무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박태수 씨가 늘 따뜻한 물을 채워두는 보리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연주가 살았던 송파구의 넓은 3층 집과 비교하면 이곳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마음이 편안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의심 가득한 눈초리도, 남편의 무심한 고함 소리도 없었다. 이곳에는 오직 고요함과 진실한 마음만이 있었다. 박태수 씨는 매일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그는 공사장으로 향했고 고된 노동의 등은 늘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연주는 미안한 마음에 여러 번 일을 해서 돕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저 손을 내저었다. 너는 그냥 푹 쉬면서 몸조리나 해라. 괜히 익숙하지도 않은 곳에 나갔다가 나쁜 사람이라도 만나면 큰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서랍 속에 몰래 돈을 넣어두었다. 연주에게 잠시 쓰라고 했다. 연주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단호함에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지내면서 박태수 씨는 단 한 번도 연주의 사생활을 묻거나 캐지 않았다. 그녀가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면 그는 그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따뜻하게 한 잔 마셔라. 생각 많이 하면 몸만 상한다. 얘야. 그 평범한 말이 연주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오랜만에 그녀는 제대로 된 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연주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서툰 솜씨로 나물을 무치고 계란국을 끓였다. 박태수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박한 밥상을 보고는 눈에 기쁨이 어렸다.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누가 차려준 밥을 먹어보는구나. 반찬은 소박해도 정이 담기니 몇 배는 더 맛있다. 연주는 그 말에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공사가 일찍 끝나는 오후면 박태수 씨는 연주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오곤 했다. 잘 익은 망고일 때도 있었고 파릇파릇한 시금치 한 단일 때도 있었다. 그는 젊은 사람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피부에 좋다고 말했다. 연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18살 소녀로 돌아간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연주가 남편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친척들과 이웃들은 온갖 말들을 쏟아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다. 가끔 언니 연희가 전화를 걸어 위로해 주었다. 너무 슬퍼하지 마.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야. 하늘이 널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하지만 연주는 박태수 씨가 없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거라는 걸 알았다. 작지만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해 준 사람은 바로 그였다. 점차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싹텄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연민과 며느리의 감사함이었다. 하지만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고 부드러운 안부를 물을 때 연주의 마음속에는 낯선 떨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분은 시아버님이시잖아. 박태수 씨 역시 연주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이 경계가 너무나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밥을 먹다가 연주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전 정말 기댈 곳 하나 없었을 거예요. 박태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그 말에 연주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작은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하지 않은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서연주가 박 씨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갔다. 불과 며칠 뒤 고향의 친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렸다. 대체 시집살이를 어떻게 했길래 시댁에서 쫓겨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 나 뜨거워 죽겠다고 수군거려. 연주는 단칸방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에게 쫓겨난 치욕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세상의 손가락질까지 더해지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젊은 여자가 갑자기 아내와 사별한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보고 그것도 전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어찌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경멸의 눈초리였다. 연주가 시장에 갈 때면
몇몇 상인들이 서로 귓속말을 했다. 저기 저 여자, 박씨네 며느리였대. 성질이 더러워서 쫓겨났다던데. 이제는 시아버지랑 같이 산다지 뭐야. 세상에, 꼴이 그게 뭐야. 연주의 귀가 멍멍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비수 같은 말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파고들었다. 방에 돌아온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박태수 씨가 공사장에서 돌아오다. 그 모습을 보고는 멈칫했다. 그는 막 사온 귤 몇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연주 옆에 앉았다. 그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신경 쓰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원래 남의 일에 독한 말하길 좋아하잖니.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연주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창피해요. 아버님, 어딜 가나 죄인처럼 쳐다봐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박태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프고 아득했다. 그는 그 고통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섰다. 어떻게든 그녀에게 이 세상에도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그 후로 박태수 씨는 연주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싱싱한 생선이나 맛있는 나물을 사왔다. 연주도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사는 작은 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식사 시간은 언제나 따뜻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되어 방 안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야 했다. 연주는 박태수 씨의 낡은 셔츠를 꿰매고 있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촛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저려왔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젖며느리가 아니라 사랑받아 마땅한 젊고 다정한 한 여인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주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억압받고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널 누구에게도 상처받게 두지 않을게. 연주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과 마주쳤다. 따뜻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붉어진 얼굴을 감췄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묘한 설렘이 뒤엉키고 있었다. 다음 날 언니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다. 너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야?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많이 내던데 조심해야 해. 이용당하면 안 돼. 연주는 머뭇거리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박태수 씨와 함께 지낸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언니가 충격을 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싹트는 이 낯선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진우와 김 여사는 여전히 의기양양했다. 그들은 집안의 골칫덩이를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진우는 술집에 앉아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내가 쫓아내버렸어. 그런 여자는 데리고 살 가치도 없어. 그는 자신의 무정한 결정이 훗날 온 가족을 뒤흔들 기막힌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작은 방 안에서 연주는 낡은 선풍기를 고치고 있는 박태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수많은 편견 속에서 과연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용기가 있을까? 서연주가 박태수 씨와 함께 산다는 소문은 금세 김 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처음에는 이웃들의 뜬 소문이려니 했지만 몇몇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직접 봤다고 확인해주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이제는 자기 남편에게 의지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잔뜩 화가 나 진우를 끌고 박태수 씨가 사는 낡은 동네로 향했다. 가는 내내 그녀는 욕설을 퍼부었다. 정말 치욕스러워. 저렇게 뻔뻔한 여자는 난생 처음 본다. 우리가 오늘 저것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줘야 해. 진우도 속에서 천불이 났다. 비록 자신이 연주를 쫓아냈지만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존심이 상했다. 남자의 체면이 짓밟였다고 생각한 그는 이를 갈았다. 제가 어떤 게 치욕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죠. 모자가 도착했을 때 마침 박태수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참이었다. 그의 손에는 채소와 달걀 몇 개가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방 안에 있던 연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빨리 사실이 발각될 줄은 몰랐다. 김 여사가 방 안으로 쳐들어와 연주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다. 이 뻔뻔한 년, 이제는 시애비까지 꼬셔서 복수라도 하려는 거냐? 연주는 몸을 떨며 눈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며칠만 신세지려고 한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진우는 연주에게 달려들어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너 정말 싸구려구나.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감히 우리 아버지랑 붙어먹어? 박태수 씨가 들고 있던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라.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와서 얘를 모욕하는 거냐? 얘를 집에서 내쫓은 건 바로 너희들이지 않으냐?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다. 그의 말이 작은 방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김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함을 질렀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 편은 안 들고 전현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집안 체면을 다 버리겠다는 거냐고요. 진우도 화가 나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아버지, 이러시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을 거라고요. 방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연주는 조용히 앉아 눈물만 흘렸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경멸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박태수 씨는 아들을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바로 네 그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 때문에 네 아내가 이 지경이 된 거다.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제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괜찮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느냐? 그저 내 엄마 말만 듣고 애를 들들 볶기만 했지. 진우는 말문이 막혔지만 자존심 때문에 버럭 소리쳤다. 어쨌든 저 여자는 아직 제 아내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있을 권리는 없다고요. 박태수 씨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가 이미 쟤를 무시하고 버렸다면 제가 기댈 곳을 찾게 놔둬라. 여기서는 내가 누구도 쟤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가족의 끈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다. 김 여사는 소리를 지르며 진우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입에서는 저주가 끊이지 않았다. 떠나기 전 그녀는 증오에 찬 눈으로 말했다. 두고 봐.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경멸해서 당신들 둘 다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연주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고 박태수 씨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오늘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는 이 대치 상황에 대한 소문이 금세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리고 여론, 편견, 그리고 따가운 시선들이 자신과 연주를 겹겹이 에워쌀 것이었다. 하지만 박태수 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온 세상과 맞서서라도 저 젊은 여인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었다. 그 격렬한 대치 이후 서연주가 박태수 씨와 함께 산다는 소식은 동네 전체에 퍼져나갔고 곧이어 고향과 양가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끊이지 않았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주를 더욱 힘들게 했다. 시장에 나물 한 단을 사러 가도 연주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저기 저 여자야. 박신의 며느리였다가 지금은 시아버지랑 산다잖아. 쯧쯧. 세상에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며느리가 시아버지 아내가 된다니. 이건 완전 막장이잖아. 그 독한 속삭임들은 바늘처럼 살을 찔렀다. 연주는 서둘러 나물 바구니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그 즈음 연주는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두려웠다. 밤이 되면 뒤척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연주는 여러 번 박태수 씨에게 말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안 좋은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박태수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어디를 간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지. 나는 나쁜 소문 따위 두렵지 않다. 네가 상처받는 게 더 두려울 뿐이다. 그 말에 연주는 숨을 멈췄다.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 준 적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기묘한 설렘이 일었다. 어느 날 밤 언니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고향 친척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니. 다들 네가 집안 망신시킨다고 난리야. 하지만 언니는 네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믿어.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연주는 침묵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결국 그녀는 겨우 몇 마디를 내뱉었다. 나 이제 아버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언니. 연희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자매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한편 박씨 집안에서는 김 여사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연주가 시아버지까지 유혹한 파렴치한 며느리라고 떠들고 다녔다. 진우는 술에 취해 친구들 앞에서 아내를 욕했다. 그 여자는 근본이 썩었어. 진작에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 말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연주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옆에서 묵묵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는 박태수 씨의 온화한 눈빛을 보면 다시 기댈 곳이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 점차 박태수 씨의 관심은 더욱 분명해졌다. 그는 연주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춥지는 않은지 늘 살폈다. 늦게 퇴근하는 날에도 그녀를 위해 우유 한 팩이나 달콤한 빵을 잊지 않고 사왔다. 연주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그저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고 있는 것인지 여러 번 자문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연주가 고열로 알아누웠다. 그녀는 정신없이 땀을 흘리며 신음했다. 박태수 씨는 허둥지둥 약을 사러 뛰어다녔고 밤새도록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땀을 닦아주었다. 반쯤 잠들고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연주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불렀다. 아버님, 저버리지 마세요. 박태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헬쑥해진 젊은 여인의 얼굴을 보며 뼛속까지 시린 연민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감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진정한 떨림이었고 평생을 지켜주고 싶은 소망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연주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밤새 뜬 눈으로 자신을 간호한 박태수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퀭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한 감정이 솟구쳤다. 감사함, 설렘,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행복에 대한 희미한 희망. 밖에서는 비가 그쳤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서로에게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마음속에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앓고 난 후 서연주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몸은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박태수 씨를 볼 때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기 곁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아픈 아내를 돌보는 남편처럼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날 아침 연주가 힘겹게 일어나 물을 따르려고 하자 박태수 씨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나무라듯 말했다. 아직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누워있어. 필요한 건 내가 다 할게. 연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이분은 시아버님이신데 내가 이래선 안 돼. 박태수 씨 역시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내와 사별한 후 수년간
그는 묵묵히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책임져 왔다. 다시는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릴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연주의 다정함, 연약함, 그리고 희미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극심한 갈등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 관계가 선을 넘는 순간 사회적으로 용납받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을 때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연주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박태수 씨는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책임감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애틋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왔다. 결국 그는 한숨만 내쉬었다. 어서 밥이나 먹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밤이 깊어지자 연주는 창가에 앉아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갈망이 공존했다. 시아버지에게 설레는 마음을 들키면 세상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오직 박태수 씨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며 그의 곁에서만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갈망. 다음 날 연주는 그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박태수 씨는 말리지 않고 다만 이렇게 당부했다. 무슨 일을 하든 좋지만 몸 조심해야 한다.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하거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라. 그 당부는 마치 든든한 벽이 등 뒤를 지켜주는 것처럼 연주를 안심시켰다. 그 안정감은 남편이 있었지만 늘 고독했던 3층 집에서의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날 밤 연주가 설거지를 마치자 박태수 씨가 그녀를 베란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더 두꺼운 외투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겨울이 올 것 같다. 이거 입고 다녀라. 다시는 아프지 말고. 연주가 옷을 받아들 때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이상한 전류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박태수 씨도 당황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오직 휑한 바람 소리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 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이 서로를 더욱 단단히 묶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혹독한 심판과 마주해야 함을 의미했다. 박태수 씨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그는 연주를 아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드러났을 때 그녀의 인생을 더욱 어둡게 만들까 두려웠다. 연주는 작은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마음이 심란했다. 이 감정을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녀는 숨을 쉬듯 그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오며 서울의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조용한 불꽃이 타오르며 곧 닥쳐올 것엔 비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늦겨울의 칼바람이 서울의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다. 낡은 단칸방에서 서연주와 박태수 씨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낮에는 연주가 작은 옷가게에서 판매 보조 일을 했고 저녁에는 서둘러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박태수 씨는 여전히 매일 공사장으로 출근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진 방으로 들어설 때면 그의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유대감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하지 않아. 잠깐 머무는 거라더니 이제는 신혼부부 같아. 그러게. 남편한테 쫓겨나더니 시아버지한테 붙었나 봐. 세상 말세야. 그 독한 말들은 연주의 가슴에 소금을 뿌렸다.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말에 귀가 멍멍해지고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었지만 박태수 씨의 온화한 눈빛을 보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연주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아버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박태수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세상 사람들 말이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하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둬라. 네가 올바르게 살면 하늘이 외면하지 않을 거다. 연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평범한 말 같았지만 그 말은 그녀에게 자신이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음을 알았다. 한편 송파구 3층 집의 박진우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내 아내, 이제 내 아버지랑 산다며 라고 놀려댈 때마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연주를 쫓아냈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진우는 여러 번 욕을 하며 술에 취해 소리쳤다. 감히 날 배신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 여사는 밤낮으로 연주를 험담했다. 친척 집에 찾아가 연주가 얼마나 뻔뻔하고 파렴치한 여자인지 떠들었다. 하지만 말을 할수록 그녀는 불안해졌다. 정작 자신의 남편인 박태수 씨가 연주를 격렬하게 감싸고 돌았기 때문이다. 박태수 씨가 정말로 며느리를 마음에 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느 날 김 여사는 진우를 끌고 공사장으로 박태수 씨를 찾아갔다. 그를 보자마자 그녀는 쏘아붙였다.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저 애랑 대체 무슨 관계예요? 박태수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쟤를 보호해주는 것뿐이요. 당신들한테 버림받은 애잖소. 그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요? 진우가 화를 내며 끼어들었다. 보호요? 아니면 아버지가 쟤한테 마음이라도 생긴 겁니까? 그 질문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박태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진우와 김 여사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들은 분노에 차 돌아섰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연주는 창가에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진우의 눈빛, 전 시어머니의 악랄한 말이 떠올랐다. 이대로 박태수 씨 곁에 머문다면 결코 평온한 날은 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를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박태수 씨가 다가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는 옆에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연주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굳건함이 있었다. 그 순간 연주의 심장이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작은 방 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운명이 자신들을 이 길로 이끌었음을, 그리고 서울을 뒤흔들 결정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장이나 골목에서 속삭이지 않고 공공연히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술자리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동거가 뜨거운 안주거리가 되었다. 어떤 이는 비웃었다. 요즘 서울은 참 이상해. 막장 드라마 같은 일도 다 일어나네. 또 다른 이는 혀를 찼다. 그래도 박태수 씨가 그 애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던데. 진짜 사랑일지도 모르지. 그 말들이 진우와 김 여사의 귀에 들어가자 두 사람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김 여사는 밤잠을 설치며 길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아 치욕스러웠다. 진우는 짓밟힌 남자의 자존심에 술기운까지 더해져 아버지와 전 아내의 관계를 만천하에 까발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친구 몇 명과 김 여사를 이끌고 동네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연주는 겁에 질렸고 신문을 읽던 박태수 씨도 멈칫했다. 그가 문을 열자 아들의 증오에 찬 눈빛과 전처의 도끼 어린 얼굴이 그를 맞았다. 언제까지 숨길 셈이에요? 김 여사가 소리쳤다.
온 동네가 나를 보고 비웃는데 아직도 저런 발칙한 년을 감싸고 돌아요? 진우가 연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으르렁거렸다. 네가 아직도 여기 서 있을 낯짝이 있냐? 내가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감히 우리 아버지랑 붙어먹어. 온 세상 사람들이 네 얼굴에 침 뱉게 만들고 싶어. 연주는 몸을 떨며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박태수 씨가 그녀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그만둬라. 너희는 이제 얘를 모욕할 자격이 없다. 진우야, 얘를 집에서 내쫓은 건 바로 너다. 그 순간부터 너는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소리쳤다. 그럼 아버지는 자격이 있습니까? 저 여자가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날카로운 말이 터져 나오자 분위기는 극도로 팽팽해졌다. 진우의 친구들은 의기양양했고 김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박태수 씨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쟤를 아끼는 건 제가 버림받은 며느리라서만이 아니라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집에서 온갖 서름을 겪었지. 이제 내가 쟤에게 평온을 찾아줄 수 있다면 세상이 비웃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 고백은 천둥처럼 울려 퍼져 방 안을 뒤흔들었다. 연주는 조용히 앉아 눈물만 흘렸다. 박태수 씨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을 공개적으로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가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이 넘실거렸다. 진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달려들려 했지만 친구들이 그를 말렸다. 그는 소리쳤다. 아버지는 날 배신했어. 이 가족 전체를 배신한 거야. 온 사회가 아버지를 손가락질할 거라고. 박태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연주의 어깨를 굳게 감싸 안으며 끝까지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렇게 치욕스럽게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을 온 세상에 알려줄 테니.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진우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세차게 닫히고 작은 방은 침묵에 잠겼다. 연주가 흐느끼며 몸을 떨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경멸할 거예요. 박태수 씨가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웃으라고 해라. 네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으니 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날 밤 연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밖에서는 박태수 씨가 베란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담배가 붉게 타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순간부터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마침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졌기 때문이었다. 박태수 씨가 진우와 김 여사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그날 밤 이후 송파구 동네 전체가 들썩였다. 사람들은 찻집에서부터 시장 구석까지 어디서나 그 이야기를 했다. 시아버지를 새 남편으로 맞이한 며느리, 이야기는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고 저마다 한두 마디씩 거들었다. 기가 막혀.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박태수 씨가 사람 좋기로 유명하잖아. 진심으로 아껴주는 거라던데. 오토바이 택배기사가 끼어들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늙어서 주책이지.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주변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다. 그 악의적인 소문들은 비수처럼 연주의 가슴에 밝혔다. 밖으로 나설 때마다 수십 개의 눈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 그녀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거의 작은 방 안에서만 맴돌았다. 한편 진우와 김 여사는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연주가 기댈 곳을 찾기 위해 시아버지를 유혹한 파렴치한 여자라고 떠들었다. 진우는 연주가 박태수 씨와 함께 시장에 가는 모습을 몰래 찍어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올리며 조롱했다. 이것 좀 봐. 내 아내였던 여자가 이제 우리 아버지 아내가 됐네. 소문은 멀리 퍼져 고향의 친척들까지
들썩이게 했다. 천안에 계신 연주의 친정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몸져 누우셨다.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어쩌다 이런 꼴이 됐니? 사람들이 엄마 욕하는 걸 더는 못 듣겠다.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연주의 가슴은 소금에 절인 듯 아팠다. 그녀는 휴대폰을 붙잡고 흐느꼈다. 엄마,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한테는 정말 박태수 아저씨밖에 기댈 곳이 없었어. 옆에서 박태수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연주가 겪고 있는 끔찍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지금 헤어지는 것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희미한 불빛만 켜진 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연주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냥 떠날까요?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명예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박태수 씨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떠난다고 세상 사람들이 널 가만둘 것 같으냐? 그들은 네가 또다시 버림받았다고 말할 거다. 하지만 여기에 있으면 적어도 내가 있지 않으냐. 너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연주야. 그 말에 연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작은 온기가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에게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박태수 씨의 마음속 갈등은 여전했다. 그는 한 번 이 길을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옆에서 떨고 있는 젊은 여인을 보니 차마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연주의 손을 잡았다. 가늘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폭풍우 속에서 한편에 서기로 선택했음을 암묵적으로 깨달았다. 밖에서는 찬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렸다. 작은 방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는 편견에 내몰린 두 이방인이 서로를 발견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제부터 두 사람은 함께 여론과 진우와 김 여사와 그리고 그들을 주시하는 온 사회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공개적인 대결이 곧 시작될 것이었고 그 대결의 결과가 이 감정이 서울을 뒤흔들 결혼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세상의 무거운 편견에 짓밟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예상대로 며칠간의 여론 소동 끝에 김 여사는 양가 친척들을 모두 박 씨 집으로 불러 모아 흑백을 가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빌어 연주를 망신시키고 동시에 박태수 씨가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도록 압박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3층 집의 넓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의자가 빼곡히 놓였고 모두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몇몇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대부분은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연주는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박태수 씨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깊었다. 김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친척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평생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증언해달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며느리였던 저 아이가 남편에게 쫓겨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시아버지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뻔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 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아주머니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정말 듣기 거북하네. 난생 처음 보는 꼴이야. 다른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집안 망신 제대로 시키는구나. 진우는 옆에 앉아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연주를 가리켰다. 저런 근본 없는 여자입니다. 내가 버렸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추근거리는 겁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연주는 몸을 떨며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진우가 자신을 쫓아냈고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혔다. 바로 그때 박태수 씨가 일어섰다. 그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 말도 잠시 들어주십시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묵묵히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제 눈으로 제 며느리가 제 아들과 제 전처에게 구박받고 버림받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제가 저 아이를 아끼는 것은 단순히 저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진우는 그 소중함을 몰랐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며 무정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의 남자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참아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나 분노로 얼굴이 파래졌다. 당신 미쳤어요. 집안의 명예는 생각도 안 해요? 평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어요? 박태수 씨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명예? 평생을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치욕이지. 나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지언정 저 아이가 고통스럽고 외롭게 살게 두지는 않을 거요. 그리고 그는 연주를 돌아보며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렁차게 말했다. 연주야, 오늘부터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너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 공간이 얼어붙었다. 친척들은 경악했고 많은 이들이 입을 떡 벌렸다. 김 여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우는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쳐 찻잔이 흔들릴 정도였다. 절대 안 돼요. 아버지는 저를 배신하는 거고 이 집안 전체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꼿꼿이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나를 비난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시오. 연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가 감히 자신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벅찬 감동으로 터질 것 같았다. 친척 모임은 혼란 속에서 끝났다. 어떤 이는 비난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한마디의 선언이 폭풍처럼 울려 퍼졌고 그것은 서울을 뒤흔들 충격적인 결혼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파란만장했던 친척 모임 이후 서울은 새로운 여론의 파도에 휩싸였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50이 넘은 남자 박태수 씨가 전 며느리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소식은 동네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길거리 찻집, 도매시장, 카페 어디서나 그들의 이야기가 화제였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한 잡화점 아주머니가 입을 삐죽였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맞는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야. 듣기엔 좀 거북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가 진심으로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 다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랑은 무슨, 늙어서 주책 떠는 거지. 누군가 던진 비웃음 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연주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거의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옷가게에 출근해도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고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 시골 출신이라더니 서울 와서 시집 잘 가나 했더니 결국 온 세상 웃음거리가 됐네. 그녀는 애써 참았지만 밤이 되면 흐느껴 울었다.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일까? 라고 자문했다. 연주가 날로 헬쑥해지는 것을 보며 박태수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여러 날 밤, 그는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대로 계속하면 연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손을 놓으면 그녀는 기댈 곳 하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연주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붉어진 눈으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10개의 입이 있으면 9은 악담을 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거지. 그들 마음에 들려고 사는 게 아니다. 연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무서워요. 엄마도, 언니도 이 소문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박태수 씨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동의한다면 나는 결혼식을 올릴 거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정식으로 부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당당한 결혼식을. 그 말에 연주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박태수 씨의 눈에는 전에 없던 결심이 서려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온 사회에 맞설 만큼 강한 진정한 사랑임을 느꼈다. 박태수 씨가 연주와 결혼하겠다는 소식은 금세 김 여사와 진우의 귀에 들어갔다. 김 여사는 거의 미쳐 날뛰며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울부짖었다. 여러분, 제발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신당하게 둘 수는 없어요. 진우는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취할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저 두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든 걸 잃는 한이 있어도 저들이 부부가 되는 꼴은 못 봐. 친척 대부분은 등을 돌렸다. 어떤 이는 욕을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피했다. 하지만 몇몇은 조용히 공감했다. 한 먼 친척 아주머니가 연주를 따로 만나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얘야, 여자 인생이 참 고달프지. 그분이 진심으로 너를 아낀다면 그냥 그분 믿고 살아라.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 드문 위로의 말에 연주는 눈물을 흘렸다. 마음속에 희미한 믿음이 싹 텄다. 어딘가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박태수 씨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친한 친구들에게 부탁해 더 넓은 집을 구하고 아껴둔 돈으로 연주에게 웨딩드레스를 사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묵묵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갔다. 세상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작은 방 안에서 연주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며 마음이 불안하면서도 설렜다. 앞으로의 길이 폭풍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박태수 씨와 함께 서울을 뒤흔들 결혼식장으로 들어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박태수 씨가 서연주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은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동네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들끓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비웃으며 조롱했다. 오랜 이웃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을 피했고 더 이상 예전처럼 인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대조적으로 박태수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늦게까지 일하고 땀에 젖어 돌아와서도 결혼식 비용을 계산하며 무언가를 적는 데 시간을 보냈다. 연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분명한 명분을 주기 위해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그들이 진짜 부부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연주는 자신의 안쓰러운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저 그를 더 큰 치욕 속으로 끌어들이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저녁, 박태수 씨가 단골 가게에서 빌려온 웨딩드레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연주는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저를 욕심 많은 여자라고 욕할 거라고요. 박태수 씨가 조용히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건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명분을 주고 네가 고개를 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욕을 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사랑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다. 연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혹독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처음으로 믿고 싶어졌다. 하지만 진우와 김 여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친척들을 끌고 와 압박을 가하며 울부짖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둬서는 안 됩니다. 온 집안이
세상에 욕을 먹게 될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게 둘 수는 없어요. 진우는 분노에 자동내로 찾아와 골목에서 박태수 씨를 가로막았다. 아버지는 아직도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박태수 씨는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 명예는 네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길거리로 내쫓은 날 이미 사라졌다. 남 탓하지 마라. 그 말에 진우는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분노에 차돌아섰지만 그의 눈에는 무서운 징후가 번뜩였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연주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친척들, 심지어 고향의 지인들에게서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 연주야, 다시 생각해봐. 세상에 시아버지랑 결혼하는 법이 어디 있니? 네가 그러면 우리 집안 전체가 망신당해. 어떤 이는 더 거칠게 말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다시는 우리를 친척으로 부를 생각도 마. 연주는 작은 방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박태수 씨가 묵묵히 무언가를 계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굳건한 눈빛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연주가 나지막이 물었다. 만약 제가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태수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인했다. 그러면 너는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되겠지. 하지만 나와 함께 나아간다면 적어도 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다. 그 순간 연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갈림길에 섰음을 알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진우와 김 여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연주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랑이 진짜라면 어쩌면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풍파는 더욱 거세졌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동네를 넘어 송파구를 넘어 고향 친척들에게까지 퍼졌고 심지어 서울 중심가의 카페에서도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주의 이름을 거론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천안 고향에서는 연주의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의 비난에 야위어갔다. 어떤 이는 집 앞을 지나가며 툭 던졌다. 자식 농사는 부모 하기에 달렸다더니 딸내미 서울로 시집 보내놨더니 온 세상 웃음거리가 됐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에 연주는 목이 메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그냥 진짜 기댈 곳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려던 게 아니야. 어머니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진심으로 너를 아낀다면 엄마는 그저 그분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세상 사람들이 널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한편 진우와 김 여사는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폈다. 김 여사는 친척들을 찾아가 울며 호소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집안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저 결혼식이 열리게 놔둘 수 없어요. 진우는 술에 취해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며 연주를 모욕했다. 한 번은 그가 연주가 일하는 옷가게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파렴치한 여자야. 온 서울이 내가 얼마나 뻔뻔한지 알게 될 거다. 가게 주인은 겁에 질렸고 연주는 몸을 떨며 눈물만 흘렸다. 그 일 이후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그곳에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박태수 씨는 평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결혼식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소박한 식당에 작은 홀을 빌려 예식을 치르기로 했고 의자와 테이블을 빌리고 단출한 음식 몇 가지를 준비했다. 그는 이 결혼식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연주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식으로 신부가 되는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박태수 씨가 작은 흰 국화 꽃다발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놓으며 미소 지었다. 결혼식 날 이 꽃을 들렴. 소박하지만 순수하지. 꼭 너처럼.
연주가 꽃다발을 들자 눈물이 다시 핑 돌았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소중히 여겨지는 기분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연주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차량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여론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박태수 씨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내일 누가 뭐라고 하든 고개를 당당히 들어라. 너는 나의 신부이고 내가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 말은 진정제 같았다. 연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은 눈물로 흐려졌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믿음이 싹텄다. 한편 김 여사와 진우도 분주하게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다. 내일 내가 직접 갈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의 치욕스러운 꼴을 보게 할 거야. 저 결혼식을 무사히 끝나게 두지 않겠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증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가미식을 올리려 한다면 제가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쪽에는 긴장과 두려움에 떠는 신부가, 다른 한쪽에는 굳건한 마음을 가진 늙은 신랑이,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들의 중요한 날을 망치려는 증오에 가득 찬 모자가 있었다. 서울은 전례 없는 결혼식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전 며느리의 결혼식. 모든 시선이 쏠린 그곳에서 여론의 폭풍 속에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서울은 쌀쌀했고 하늘엔 구름이 많았으며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소박한 식당의 작은 홀에서 박태수 씨와 서연주는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려한 웨딩카 행렬도, 눈부신 조명이 비추는 무대도 없었다. 그저 깔끔하게 놓인 플라스틱 의자들과 각 테이블 위에 놓인 소박한 흰 국화 몇 송이가 전부였다. 하지만 연주에게 그것은 꿈에도 그리던 것 이상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식으로 신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박태수 씨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회색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밝고 굳건했다.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수줍음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주가 걸어 나오자 그는 마치 20살 청년처럼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오늘 너는 나의 신부다. 고개를 당당히 들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연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박태수 씨와 함께 일하는 친한 동료 몇 명과 사정을 이해해주는 고향 친척 몇몇, 그리고 마음씨 좋은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격려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 그곳에 왔다. 밖의 시끄러운 여론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예식이 막 시작되려 할 때 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은 김 여사가 들어섰고 그 뒤를 진우와 몇몇 친척들이 따랐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진우는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며 거칠게 걸어 들어왔다. 홀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김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치욕스러운 결혼식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맞다니 이보다 더 뻔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하객은 당황했으며 다른 이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다. 연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국화 꽃다발을 쥔 손을 떨었다. 진우가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자격도 없어요. 분위기는 활슈위처럼 팽팽해졌다. 연주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태수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연주의 손을 굳게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치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 아들은 이 사람을 버렸지만 저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명분을 주고 평온한 삶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습이 거북하다면 조용히 떠나주십시오. 하지만 감히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한 연약한 여인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그의 말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머리가 희끗한 한 동료가 일어나 테이블을 두드렸다. 나는 박 형님과 공사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소. 그분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만약 그분이 저 아가씨를 지키겠다고 나섰다면 나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믿소. 누가 뭐라든 나는 두 사람을 축복하겠소. 몇몇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다. 김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소리쳤다. 여러분, 눈이 멀었습니까? 저건 막장이라고요. 하지만 아래쪽에서 한 여성의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를 지었을 때가 막장이죠. 여기 있는 두 분은 그저 함께 살고 싶어 할 뿐이에요. 오랫동안 아내 없이 지낸 남자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은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연주의 손에 들린 꽃다발을 낚아채려 했지만 박태수 씨가 그를 가로막고 아들의 손을 세차게 밀쳐냈다. 그의 목소리는 강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내 아내다. 네가 모욕할 권리는 없어.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지만 이내 친구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 김 여사는 울부짖으며 그를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고 홀 안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연주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박태수 씨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속삭였다. 봤지? 우리는 이겨냈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며 예식은 계속되었다. 화려하지도 않고 밖에는 여전히 수많은 따가운 시선이 존재했지만 바로 그 순간 연주는 공식적으로 박태수 씨의 신부가 되었다. 서울을 뒤흔든 결혼식이었지만 동시에 편견에 맞선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다. 파란만장했던 결혼식 이후 서울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몇몇 인터넷 찌라시 매체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기이한 결혼에 대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기사를 쏟아냈다. 여론은 양쪽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이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고 다른 한쪽은 사랑은 개인의 선택이며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폭풍 속에서 박태수 씨와 연주의 삶은 오히려 소박하게 흘러갔다. 그들은 서울 외곽에 3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집을 얻었다. 침실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작은 화분을 몇 개 놓을 수 있는 자그마한 마당이 딸린 집이었다. 연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따뜻한 보리차를 끓였고 박태수 씨는 여전히 공사장으로 출근했다. 밥상은 소박했고 시금치 된장국에 김치 한 접시가 전부일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식사했다. 연주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하고 겁에 질린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25의 생기를 되찾았고 눈은 더 밝아졌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가끔 그녀가 남편의 낡은 옷을 꿰매고 있으면 박태수 씨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에게 연주를 돌보고 작은 집에서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은 수년 동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행복이었다. 반면 진우와 김 여사의 삶은 점점 막다른 길로 치달았다. 소동 이후 친구들은 진우를 멀리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는 대신 웃음거리로 삼았다. 참 희한한 놈이야. 전 마누라는지 아버지랑 결혼하고 아들이란 놈은 큰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못했잖아. 진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사업도 기울었고 거래처들도 그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이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쏘아붙였다. 저 아줌마야. 온 서울에 소문난 시어머니.
그녀는 분노에 몸을 떨었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건강이 악화되었다. 한편 한때 연주를 경멸했던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가 박태수 씨와 손을 잡고 시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한 상인이 말했다. 참 세상일 알 수 없어. 근데 저 아가씨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건가 봐. 연주는 그 말을 어렴풋이 들었고 목이 메었다. 사람이 행복해 보이면 세상도 조금은 너그러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작은 밥상에 앉아 있을 때 연주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직도 걱정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박태수 씨가 그녀를 바라보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아내의 손을 굳게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행복은 남의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니까. 연주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어려웠지만 결국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박태수 씨 곁에서 그녀는 더 이상 구박받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는 한 여성이었다.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 진우는 술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내, 명예, 친구, 그리고 사업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 여사는 병석에 누워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쓴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소박한 작은 집에서는 연주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지며 초겨울의 쌀쌀한 바람과 어우러지고 있었다. 늦게 찾아왔지만 진실한 행복이 바깥 세상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싹을 틔우고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이 작은 마당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아침, 연주는 조용히 배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몇 주째 생리가 없었고 몰래 사온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연주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엄마가 된다는 기쁨과 세상의 비난을 떠올렸을 때 두려움. 그날 저녁 박태수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아내가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다. 연주야, 무슨 일 있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내밀었다. 저 임신했어요. 박태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환하게 빛났다. 그는 연주의 손을 꼭 잡고 떨리지만 행복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냐? 세상에 이 나이에 내가 또 아이를 갖게 되다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는 거다. 연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 서름,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엄마가 되는 소박한 행복과 한 남자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기쁨이 채워졌다. 연주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고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다. 징그러워. 결혼한 것도 모자라 이제 애까지 가졌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애를 낳는다니. 듣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네. 그 악의적인 말들은 진우와 김 여사의 귀에 들어가 불에 기름을 부었다. 김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파래져 침대에 쓰러져 울부짖었다. 치욕스러워. 이런 치욕은 처음이야. 전 며느리가 남편의 동생을 낳다니. 내가 어떻게 살아. 진우는 술집에 틀어박혀 붉어진 눈으로 친구들에게 이를 갈았다. 감히 우리 아버지 애를 가졌다고? 좋아. 내가 저것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겠어. 한편 연주와 박태수 씨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다. 아침에는 우유를 사오고 점심에는 죽을 끓였으며 저녁에는 편안하도록 함께 마당을 산책했다. 그는 그녀가 힘든 일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고 모든 일을 스스로 했다. 분주하면서도 온화하게 웃는 그를 보며 연주는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연주가 속삭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저주할까봐 무서워요. 박태수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이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라날 거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누구도 우리 아이를 모욕할 권리는 없어. 그 말에 연주는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진우는 점점 더 망가져갔다. 사업은 실패했고 친구들은 멀어졌으며 전 아내가 자신의 동생을 낳게 되었다는 치욕까지 더해졌다. 그는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매일 술에 절어 살았다. 김 여사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입으로는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들이 악독해지고 비참해질수록 박태수 씨와 연주의 모습은 더욱 빛났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손을 잡고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두 사람으로 보였다. 연주가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사랑과 보호, 그리고 행복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강한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었다. 늦게 찾아오더라도, 수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연주가 산길을 느낀 날,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연주는 배를 감싸쥐고 신음했고 땀이 비오듯 흘렀다. 박태수 씨는 허둥지둥 택시를 불러 아내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는 내내 그는 연주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격려했다. 힘내. 내가 여기 있어.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날 거야. 연주는 고통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붉은 핏덩이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졌다. 연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땀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아가야, 엄마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박태수 씨는 옆에 서서 늙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다. 가슴속에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차올랐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결과였다. 연주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봐, 전 며느리가 시아버지 애를 낳았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 그래도 저 아저씨가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더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던데. 예전에 비웃던 몇몇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박태수 씨가 분주하게 밥을 짓고 기저귀를 가는 모습. 연주가 행복한 눈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어떤 이는 무심코 툭 던졌다. 참 이상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서로 올바르게 살고 아기를 사랑으로 키우면 된 거 아니겠어. 천안 고향에서 연주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외손주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많이 울었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행복하다니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몸조리 잘하고 아기 잘 키우렴. 그 말에 연주는 울음을 터뜨렸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한편 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전 아내가 아버지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매일 술을 마셨다. 친구들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사업은 망했으며 취할 때마다 그는 소리쳤다. 그 여자가 날 배신했어. 우리 아버지도 날 배신했어. 어째서 모든 게 이렇게 된 거야? 김 여사는 병석에 누워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울며 탄식했고 입으로는 저주를 퍼부었다. 그 여자가 우리 가정을 망쳐놨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바로 그들의 독성과 이기심이 연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고 또 무심코 그녀를 박태수 씨의 품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늦었지만 진실한 행복을 안겨준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 집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연주의 자장가가 부드럽게 어우러졌다. 박태수 씨는 옆에 앉아 온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론이 여전히 거셌지만 그 집 안에서는 진짜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결혼한 이야기는 낯설지 몰라도 눈앞에 있는 것은 늙은 남자가 온 마음을 다해 한 여자를 지키고 젊은 여자가 폭풍우 끝에 미소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결국 행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연주와 박태수 씨의 어린 딸은 무럭무럭 자라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다. 매일 아침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작은 집을 가득 채우면서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의 슬픔은 점차 사라져갔다. 쉰이 넘은 박태수 씨는 여전히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내와 딸을 위해 일했다. 연주는 집에서 소소한 부업을 하며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꿨다.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두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처음에는 여론이 여전히 거셌고 많은 이들이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점차 박태수 씨와 연주가 진심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서로를 아끼며 아이를 예쁘게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따갑던 시선은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 호기심과 공감이 자리 잡았다. 어떤 이는 무심코 말했다. 참 남다른 인연이긴 한데 저렇게 서로 아끼고 제대로 사는 걸 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적인 가정보다 훨씬 낫네. 한편 진우와 김 여사는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빠져들었다. 진우는 술에 빠져 살았고 사업은 망했으며 친구들은 모두 떠나갔다. 여러 날 밤 그는 허름한 포장마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한때 기세등등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 여사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석에 누워 지냈고 아들도 더 이상 그녀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넓고 컸던 3층 집은 이제 차갑고 휑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외곽의 작은 집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한 번은 진우가 시장에서 우연히 연주와 마주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헬쑥한 얼굴로 연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연주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지나갔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이기심, 폭력성, 그리고 맹목적인 자존심이 한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뎠던 아내를 영원히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김 여사는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병상에서 홀로 보냈다. 그녀는 한때 저주하고 모질게 굴었지만 결국 자신의 독선이 바로 자신의 가정에 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을 절감해야 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다. 반대로 연주는 점차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3층 집에서 눈물 흘리던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다. 매일 오후 박태수 씨가 딸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며 연주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비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수많은 뒷말을 낳았던 서울도 점차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수군거리지 않았다. 시간이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늦게 찾아온 진실한 사랑도 싹을 틔우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법이다. 한때 버림받았던 젊은 여인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다. 그리고 모질었던 사람들은 고독과 몰락으로 스스로 대가를 치렀다. 연주가 아이를 재우고 박태수 씨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흐려졌지만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봤지? 우리는 모든 걸 이겨냈어. 이제 남은 건 행복뿐이야. 연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고요했고 창문으로 부드러운 바람만 불어왔다. 그 작은 집 안에는 소박하고 오래가며 마침내 얻어낸 가치 있는 진짜 행복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연주와
박태수 씨의 이야기는 비록 수많은 비난과 풍파로 가득했지만 결국 평온한 가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서울을 뒤흔든 충격적인 결혼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진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고 세간에 입방아는 모질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여론은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오직 사랑과 진심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가정을 세울 힘을 가질 뿐이다. 구박받던 며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길거리로 내쫓겼던 연주는 스스로 일어서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박태수 씨의 보호와 용기 그리고 굳건한 사랑 덕분에 그녀는 미소를 되찾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심과 삶의 의지에 대한 값진 보상이었다. 반대로 모질고 이기적이었던 진우와 김 여사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아들은 체면과 무심함 때문에 현명한 아내를 잃고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시어머니는 독선과 강압 때문에 말년의 고독과 병마에 시달렸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이 만든 행동의 결과로부터 대가를 받았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남는 교훈은 깊다. 결혼에서 사랑과 존중이야말로 행복을 지키는 기반이다. 그것이 없다면 결혼은 숨막히는 감옥에 불과하다. 모든 인간, 특히 여성은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고 기쁨을 찾을 권리가 있다. 사회의 날 선비나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잣대이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고 악하게 사는 자는 그에 합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맞은 며느리라는 말은 언뜻 막장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소박한 진실 하나를 열어준다. 사랑은 정해진 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을 때 행복은 바깥의 폭풍 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여운은 계속될 것이다. 진심으로 살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회의 편견이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게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